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렌조 미키히코의 소설들은 빈틈없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트릭과 자연스럽게 표현된 인간적인 욕망이 서로 완벽히 융합합니다. 인위적인 트릭은 치밀하며 허를 찌르는 반전으로 장르적 재미를 충족시키고, 인간적인 욕망은 한없이 냉철한 시선으로 응시하되 더없이 서정미 넘치는 문체로 쓰여져 문학적 격조까지 놓치지 않죠. 오늘의 오디오북 작가 렌조 미키히코의 밤의 오른편은 평범한 부부의 결혼생활 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애증과 허와실이 절묘하게 엮여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선사하며 결국 짙은 여운을 전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밤의 오른편. 지하철 출구의 계단을 오르자 예상도 못했던 비가 세차게 내렸다. 마루노우치에 있는 회사를 나올 때는 아직 목덜미에 떨어진 물방울이 비인지 무엇인지 몰랐다. 집에 돌아가야 아내는 없고 저녁은 그냥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때울까. 이케지마가 발걸음을 망설이고 있던 그때 한 여자의 얼굴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이케지마 쪽에서는 본 기억이 없는데 여자 쪽에서는 친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더니 아파트로 돌아가신 길인가요? 그렇다면 함께 가시죠. 라고 말을 걸며 굳어진 미소로 당혹해하고 있는 이케지마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용의 커다란 우산을 펼쳐서 받쳐주었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사양하지 마시고. 가는 눈이 지나칠 정도로 크게 웃는 얼굴 속에 묻혔다. 여자는 언뜻 보기에는 상복이라고 착각할 듯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의 차분한 옷,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요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색의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그 꽃다발과 옷이 여자의 얼굴을 한층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상대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왠지 쑥스럽다. 이케지마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라며 머리를 숙이고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가 꽃다발과 핸드백을 들어 힘들어하는 것 같은 여자의 손에서 우산을 달라 하여 자신의 손으로 옮겨들었다. 이케지마는 마른 몸이었지만 어깨는 넓었다. 그 어깨를 한끗 움츠리고 역 앞에 상점가를 걷기 시작했다. 이사 오신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라든가 아파트에서 역까지 남자의 걸음으로라면 10분 정도 걸리나요? 적당한 운동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좀. 이라든가 여자 쪽에서 가볍게 걸어오는 말에 이케지마는 아, 네. 라고 적당히 맞장구 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의 주민인 것 같다. 이케지마가 대출로 그 아파트를 산 것은 겨우 1년 전이다. 작년에 과장 승진을 계기로 큰맘 먹고 샀다. 40살이 되어서 20년 대출의 긴 마라톤을 시작하여 잔업이 연속인 바쁜 나날에 몸을 맡기고 모처럼 산 아파트도 그저 자로 들어갈 뿐인 집이었다. 지금도 아직 호텔 생활 같은 기분으로 출근 때 주민과 마주쳐도 머리 숙여 답하는 정도로 넘겨버린다. 당신 무뚝뚝하다는 평판이에요.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아내인 기미코에게 들은 대로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인 한 부부가 말을 걸어와도 시선은 딴 곳에 둔 채로 아, 네 라고 숨소리 같은 소리밖에 내지 않는다. 이케지마 쪽에서는 좀처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친숙해져 있는 것 같다. 부침성 있는 아내는 이미 주민들과의 만남도 활발하여 집에 왕래도 있는 것 같다. 한 번은 오사다 씨 부인이 남편이 금연을 시작해서 이제 필요 없다고 라며 카르티에 라이터를 받아온 적도 있을 정도다. 그 오사다 씨라는 사람은 자주 아내의 입에 오르는 이름이지만 몇 호에 사는 주민인지도 이케지마에게는 확실치 않았다. 이 여자가 그 오사다 씨 부인인가? 올해의 벚꽃도 이비로 끝이네요.
긴 벚꽃 가로수길을 걸으며 여자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무렵에는 이케지마는 함께 쓰고 있던 우산이 고통스러워져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린 아스팔트 도로는 떨어진 꽃잎들로 마치 점으로 그린 그림처럼 되어 있다. 보도가 없고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로부터 여자를 지키기 위해 이케지마는 여자의 몸을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있었는데 닿을 듯이 빠져나가는 차를 피하려고 하면 여자의 몸과 부딪힌다. 여자의 왼쪽 어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오른쪽 어깨가 저려왔다. 친절이 도리어 폐가 되는 전형적인 예였다. 그래도 유일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여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이래만 전념하며 외도와도 인연 없이 지내왔던 이케지마에게는 어쩌면 기뻐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코에 스며드는 달콤한 향기는 꽃다발의 그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뿌린 향수인 것 같다. 새하얀 목덜미가 검은 기모노에 한층 돋보이고 비에 젖은 듯한 기민 머리는 요염하게 꿈틀거리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은 탓인지 아내인 기미코는 38살이 된 지금도 아직 20대로 착각할 정도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10년이나 생활한 아내는 이미 여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산이라는 미실에 함께 갇혀있자 다른 사람의 아내는 40살이 넘게 보여도 미색을 충분히 드러내는 신선한 여자인 것이다. 누구 장례식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이케지마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듯한 어깨를 어떻게든 버티며 그녀에게 물었는데 처음으로 자기 쪽에서 물은 말에 여자는 살짝 소리를 내며 웃고는 조카딸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케지마는 빗줄기가 내리친 여자의 옷자락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음을 겨우 알아챘다. 하지만 상복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자주 듣는 편이어서. 여자는 슬쩍 뒤돌아 웃으며 이케지마의 당혹해함을 덜어주었다.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고 있지만 분명 그 화장보다도 짙은 그늘이 있다. 미소를 지으면 볼의 어두운 그림자가 선명히 흐른다. 하긴 이케지마에게 여자의 얼굴을 차분히 관찰할 배짱은 없었다. 여자보다 먼저 눈을 딴 곳으로 돌렸다. 교를 건너 이윽고 아파트 현관에 이르렀을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하여 한숨을 돌릴 것 같았다. 하지만 감사히 인사를 하고 여자가 우산을 잡으며 아니에요 라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후에도 그 고통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5층의 좁은 복도까지 계속되었다. 이케지마의 집은 비상구에서 세 번째 앞쪽인 504호이다. 그 문 앞에 이르러 코트 속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했을 때 여자도 같이 발을 멈췄는데 이케지마는 그때도 아직 그 여자를 더 안쪽 집의 주민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서 가볍게 목례를 해도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미소에 쌓인 시선도 이케지마의 얼굴에 꽂힌 채였다. 저기 혹시 저희 집을 방문하러 오신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 네, 같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같은 집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케지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제 아내 키미코의 친구분인지 아니면... 키미코 씨 동창회로 유가와라에 갔죠. 집에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거 선물 대신이었어요. 여자는 이케지마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말을 하며 들고 있던 꽃다발을 건네왔다. 오하라 치카코라는 이름이었다. 방에 들어가자 오하라 치카코는 거실을 대충 둘러보고는 기왕이면 꽃은 꽃병에 꽂아둘게요. 가마쿠라에서 꽃꽂이 교실을 열었거든요. 라고 말하며 선방 구석에 있는 커다란 꽃병을 발견하고 이케지마에게 물과 가위를 부탁하고는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정말로 거북스럽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키미코는 정리정돈이 서툴러서 거실도 부엌도 어질러져 있었는데 그런 어수선함 속에 가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다. 긴장한 가운데 가위를 찾으면서 기억 속에서 여자의 이름과 가마쿠라의 지명을 더듬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아내가 북해도에서 올라왔던 부모님을 모시고 가마쿠라에 1박 여행을 갔던 일 정도밖에는 짐작가는 데가 없다. 무슨 용무로? 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만. 사진으로 얼굴을 안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가위 대신에 과일칼을 들고서 여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꽃꽂이를 시작했다. 저희 집을 방문하려고 하셨으면서 어째서? 아까 지하철 출구에서 그렇게. 이케지마의 실문을 여자는 무시하고 노란 장미줄기를 잘라내며 1분 가까이 지나서야 저 망설이고 있었어요. 라며 대답인 듯한 말을 건넸다. 당신이 마루노우치의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도,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아니, 지금도 망설이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릴까 하고. 망설이다 라는 말과는 상반된 예리한 손놀림으로 꽃의 줄기를 차례차례 잘라나갔다. 회사에서부터 쭉 제디를 따라왔던 겁니까? 지하철에서도? 네. 이케지마 씨가 뒤돌아보면 말을 걸려고 했지만 여기 출구에 나올 때까지 뒤돌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카 딸의 결혼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마루노우치 호텔에 있던 결혼식 피로연에 왔다가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케지마 씨의 회사에 들러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오늘은 뜻하지 않게 한 가지 일이 취소돼서 퇴근이 빨라졌는데 보통 금요일은 항상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남자의 그 말을 꽃줄기와 함께 잘라내고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늦게까지라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망설이면서. 여자는 꽃꽂이가 끝난 꽃을 매료당한 듯한 시선으로 만족스럽게 바라보고서 꽃병을 테이블 구석에 놓고 그런 김에 그런 건지 옆에 있는 선반에 손을 뻗어 사진 액자를 집었다. 신혼여행지인 타히티 사막에서 찍은 둘이서 수영복 차림으로 장난치고 있는 사진이다. 키미코 씨는 변함없죠? 네. 여자는 손가락으로 키미코의 얼굴이나 몸을 따라 선을 그리며 아니요, 변한 점이 있어요. 남편께서 일에 쫓겨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 라는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저기,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무슨 용건으로 여기까지? 긴장하여 지칠 대로 지친 이케지마는 신경이 곤두선 목소리로 말했다. 이케지마의 질문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 자신의 말, 그것도 영문도 모르는 말만 하는 여자에게 그는 화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진에 쏟은 날카로운 시선은 그 질문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고 키미코 씨는 이런 얼굴인가요? 저는 좀 더 차가운 미인을 상상했었는데 하긴 10년 전의 얼굴이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말하듯 중얼거리고는 겨우 눈앞에 있는 이케지마를 생각해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해서 10년째. 그렇죠. 제 아내 키미코와 아는 사이가 아닙니까? 몰라요, 전혀. 하지만 키미코 씨에 대해 당신보다 잘 알고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죠. 키미코 씨는 오늘 밤 동창회로 유가와라에 가 있지만 사실은 그 동창회를 빠져나와 지금 쇼우라는 여관에 제 남편과 함께 있어요. 여자는 의미도 없이 약지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문지르며 동시에 그 시선으로 이케지마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제 아내가 당신의 남편과 왜 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진지함에 이케지마 자신도 놀랐다. 연유도 모르는 여자가 밀고 들어와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실은 웃으려고 했었다. 의심이 가신다면 그 쇼우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죠. 다도코로라는 이름으로 투숙하고 있는 두 사람의 동반자 중 여자 쪽의 얼굴 특징을 물어보시면 되겠죠. 남자 쪽은. 그렇게 말한 여자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이케지마에게 건넸다. 여자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이케지마에게 건네며 남편인 오하라 에이스케예요 라고 말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셀러리맨 같은 남자가 눈앞에 있는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다. 5년 전 사진인데 지금의 남편은 이미 딴 사람처럼 변했지만 그 사진을 찍은 바로 직후에 요코하마에 있는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가마쿠라에서 술집을 시작했죠. 사진 속 얼굴은 자로 그린 것 같은 직선적인 미남이지만 지금은 묘하게 술장사의 부드러움과 망가진 모습이 드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여성에게는 중년의 매력으로 비칠지 모른다고 말했다. 여자 쪽은 지금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다. 그래도 정작 부인의 외도에 대해 아무것도... 이케지마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그저 고개를 가로주었다. 최근 반년 정도 두세 번에 한 번 벨이 울렸다가 받기도 전에 끊어져 버리는 전화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났다. 그냥 장난 전화 같아요. 아내 기미코는 그때마다 변명하듯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무언가의 신호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번은 아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던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아내의 외도라는 한 단어로 집약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타도코로라는 건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가명이에요. 매제의 원래 성이거든요. 기미코 씨와 호텔이나 여관에 머물 때는 항상 그 가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작년 여름부터 요코하마가 3번, 쇼우난이 2번, 기누가와와 무이카치마가 1번. 대개 남편분이 출장을 갔을 때라고 생각됩니다만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놀랄 만큼의 실감도 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빗소리도 여자의 기모노의 옷자락도 자신의 옷도 그 아래의 몸까지 축축해져 있었는데 기분과 목소리만은 이상하게 말라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희박한 실감 속에서 여자의 미스테리 같은 목소리에 휩쓸려 버렸던 것이다. 오늘은 저와 남편이 함께 결혼식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남편은 친구와 한잔하고 이쪽에 머무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저께 밤 유가와라의 그 여관에서 예약 확인 채 걸려온 전화를 제가 받아버렸죠. 도대체 언제부터? 작년 여름에 부인이 카마쿠라에 가셨었죠. 그때 제 남편이 하고 있는 술집에 들리셨어요. 아마 부모님이 빨리 잠드시는 바람에 지루한 나머지 혼자서 숙소를 나왔다고. 그날 밤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언제 눈치채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요. 남편 셔츠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 것과 바지 주머니에서 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나왔거든요. 평소 잘 구슬려둔 종업원한테서 지난밤 폐점 시간에 뛰어들어온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여자에 관한 일을 캐냈죠. 그 뒤로는 혼자서 미행을 하거나 담정회사에 부탁하기도 해서 두 사람의 관계나 여자의 남편에 관한 것까지 계속 조사해왔다고 말했다. 그럼 남편분에게는 아직 당신이 눈치채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게 작년 여름부터였으니까요. 라며 여자는 손가락을 접으며 오늘까지 8개월 계속 망설였거든요. 망설였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이요. 복수? 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써도 좋을지 어떨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제 부탁을 당신이 들어주실지 어떨지 그것도 자신이 없고.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앉아있던 소파에서 다시 일어나 사진 액자를 집어들더니 다시 앉았다. 그 손가락으로 다시 기미코의 검은 수영복에 비치는 몸의 선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아니, 기미코의 몸만이 아니었다.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은 손톱은 기미코를 안고 있는
남자의 몸을 따라서 그리고 있었다. 빗소리에 젖은 유난히도 하얀 손톱으로. 자신이라니. 무슨 자신입니까? 이케지마의 말을 무시하고 여자는 사진 속에 아직 젊었던 이케지마의 몸을 응시하며 그래서 들에게 복수하러 왔어요. 그렇게 소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걸로 복수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좀 더 무시무시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이런 거라면 자신이 없네요. 옛날 같으면 주저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이제 42이니까.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아! 하며 작게 소리를 질렀다. 새끼손가락 끝에 핏방울이 떨리고 있다. 좀 전에 장미가시가 박힌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아픔이 느껴지네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그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손가락을 립스틱이라도 칠하는 듯이 입술로 미끄러뜨리며 여자는 그저 이케지마를 응시해왔다. 그 눈을 같이 응시하다 이케지마는 갑자기 공복감이 밀려왔다. 그러고 보니 저녁을 먹지 않아 배가 빈 공간처럼 되어 있었다. 허기에 희미하게 토할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공복에 여자의 향기가 스며들어온다. 자신을 가장 초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 거센 빗소리에 갇혀서 이 밤을 남자의 몸을 조금씩 점령해가는 여자의 향기다. 하나의 우산 속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보다도 그 향기는 진하게 코를 휘감고 숨을 쉴 때마다 몸속으로 흘러들어와 조금씩 그것은 피와 섞여서 하반신에 빨갛게 쌓여간다. 저란 사람은 둔감해요. 작년 8월의 아픔도 이제야 겨우 실감이 나고 지금까지 쭉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니. 농담이겠죠. 하며 이번에야말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여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 어중간한 미소를 이케지마의 얼굴에 고정시켜버렸다. 여전히 무엇 하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이케지마도 알게 된 것이 있다. 여자는 벚꽃길을 걷고 있을 때 위험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었다. 굉장한 스피드로 달리는 차로부터 그를 지키려 했지만 그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려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려고 엉겁결에 그녀의 몸에 손을 댔다. 곧바로 손을 댔지만 순간적으로 가슴에 닿은 촉감이나 그 순간 엄습하듯이 코를 자극해온 향수 냄새는 지금도 온몸에 남아있다. 오른쪽 어깨로 치달은 위기감과 함께 망설이고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여자는 지하철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결심을 하고 뜻하지 않게 내리는 비에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 당도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이미 나에 대한 유혹을 개시했었다. 최종적으로 이케지마가 결심이 선 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상의 주머니에서 꺼낸 라이터를 이 여자 오하라 치카코가 손으로 빼앗아 이거 남편의 카르티에네요. 제가 결혼 10주년으로 선물했었던. 어딘가에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역시 여기였군요. 라고 말했던 때였다. 사실 아내 키미코 자신이 그 카르티에 라이터를 내밀었던 건 아니었다. 2개월 전 오사카 출장에서 돌아왔던 밤이었다. 거실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었던 그것을 이케지마가 발견하고는 뭐야 이거? 라고 물었기 때문에 아, 오사다 씨 남편이 금연을 해서 라고 아내가 대답했던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지금 치카코가 의미도 없이 껐다 켰다 하고 있는 라이터의 순간순간의 불을 이케지마는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남편은 여기에도 몇 번인가 왔었어요. 제가 조금 전 이 아파트에 오는 길을 알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대개 차를 이용하는데 한 번은 전철로 온 적이 있어서 그때 미행했었죠. 저 미행에 능숙해요. 그 말과 함께 안쪽 침실문으로 옮겨간 그녀의 눈에
닫아 남아있던 불꽃.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침실의 더블 침대를 구깃구깃 흐트러진 채로 그녀는 그걸 엿보고 있었다. 정돈이 서투른 아내 기미코는 욕실문조차 한 번도 제대로 닫은 적이 없다. 결국은 그 어중간하고 칠칠치 못하게 열려있던 문의 탓인지도 모른다. 몸에도 자물쇠가 없는 여자다. 머리 한구석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심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 날 아침 오하라 치카코가 돌아가고 나서였다. 여자가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솜씨있게 저녁밥을 만들어주고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와 밤이 깊어져 감에 따라 한층 거세지기 시작한 빗소리에 떠밀려 내려갈 듯한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다. 비는 다음 날 밤까지 계속되고 해질녘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간 김에 파친코에서 놀다가 돌아오자 아내가 돌아와 있었다. 외출복채로 소파에 몸을 눕히고 마루에 떨어뜨린 한쪽 다리 옆에는 여행 가방이 내팽개쳐져 있었다. 그래도 어느새 방으로 들어와 있던 남편을 알아보고는 서둘러 일어나 미안해요. 늦어져서 바로 저녁 준비를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케지마는 아니 괜찮아. 그보다 피곤하지? 목욕물 데워줄게.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건넸다. 무슨 일이에요? 그런 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왠지 기분 나쁜 듯이 그렇게 되물어왔다. 미간에 가는 주름이 졌다. 얇은 미간의 피부가 얇디 얇은 침대 시트를 상상시켰다. 하룻밤 잔 후 어딘가 조금 더러워졌을 하얀 시트를.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얼굴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관찰의 눈을 아내에게로 돌렸다. 뭔가 좀 캥기지? 바람 폈으니까. 얇게 웃는 목소리로 그렇게 덧붙였다. 순간 아내의 얼굴색이 변했다. 확실히 변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남편의 말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농담의 자백으로 깨달은 것 같다. 장난 같은 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 누군가 여자가 왔었어요? 탁자 위에 꽃으로 눈을 돌리며 아무 일 없는 듯한 목소리로, 실로 아무 일 없는 듯한 목소리로 아내는 그렇게 물어왔다. 아, 회사 여자애가 인생 상담을 하러 왔었어. 커피를 다 주고 바로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 그것도 역시 바람인가? 바람이란 건 좀 더 피투성이 같은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런 피를 볼 만한 용기는 없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런 용기가 있나? 당신은 연애 상대가 아니라 결혼 상대야 라고 말한 건 당신이잖아요? 10년 전 프로포즈 잊었어요? 아내는 여느 때와 같이 가벼운 웃음소리를 내었고 그 순간 이케지마의 손에 분노가 치밀었다. 손끝이 아파할 정도로 격한 분노가. 후에 이케지마는 그때 어째서 아내를 한 대 때리지 않았는가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전신의 분노를 손에 끌어모아 그때 아내를 때렸더라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설령 그 후의 부부관계에 다소의 상처가 남더라도 그 눈물로 남편으로서 할 질투의 한 부분은 씻겨내려가 그 사건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기회는 그 순간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케지마는 아내를 때리는 대신 그녀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고 그 후 아내가 기념품으로 사온 건어물을 안주로 술을 함께 나눠 마시며 동창생과의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거짓말을 연신 늘어놓는 아내에게 좋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맞장구를 쳐주었다. 자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아내를 때릴 기회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후에 이케지마는 똑같이 후회한다. 이케지마가 비즈니스 책을 읽고 있는 침대에 잠옷차림으로 올라온 아내는 이불을 끌어당기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얼굴을 하고 이케지마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이다. 순간적으로 연 입에서 곧바로
미안한데 피곤하니까 이제 불 좀 꺼줘요. 라고 잠긴 목소리를 밀어놓고는 등을 돌렸다. 아내가 그 바람이라는 말 진짜였어요? 그렇게 물으려고 했다는 건 간단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도 바람을 피워왔다는 떳떳하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에도 손끝에 분노가 치닫는 것을 익게지만은 못내 속이는 듯 그저 스탠드로 손을 뻗어 불을 껐다. 아내보다도 자신을 속인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것도 3개월 후이다. 신혼여행지인 타히티에서 사온 프랑스산 스탠드는 원래 가세색이 모스 그린으로 한 달 전까지는 거실 쪽에 장식되어 있었는데 10년이 된 먼지로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아내 키미코는 하늘색의 갓을 사서 그걸 바꾸고 침실의 침대 옆으로 옮겨놓았다. 스위치를 끈 후에도 어둠에는 여전히 하늘색의 형체가 남아있어 이케지마의 눈에 떠오른 전날 밤에 한 여자의 살결까지가 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둠은 아무것도 지워 없애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둠은 침대에 남아있던 하나의 향기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하얀 얼룩일지라도 넓힐 듯이 뜨겁고 진하게 그 여자의 살결을 떠오르게 하여 그 자태가 낯선 중년 남자와 뒤얽혀 있는 아내의 사태와 겹쳐 아내 이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을 그의 눈을 번쩍거리게 하여 3개월 후 이케지마 류이치는 그 침대에서 아내를 죽였다. 3개월 후인 7월 10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 이케지마는 천천히 아내의 목에 감겨있던 넥타이에서 손을 떼고 먼저 베갯 머리맡에 있는 탁상시계를 보았다. 그 상태로 1분간 초침이 7월 10일에서 11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탁상시계 옆 스탠드가 쓰러지고 침실 밤의 절반을 불빛과 하늘색 어둠으로 잘라 나누고 있었다. 그 하늘색의 어둠을 화장한 듯이 휘감은 아내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입을 열고 무언가 남편에게 불만의 소리라도 내뱉을 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처음이었지만 그런데도 아내가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은 곧바로 알았다. 죽음은 지금 아내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절대적인 정지이다. 눈도 입술도 움직이지 않은 완전한 정지. 돌연한 비극은 시시한 희극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2번 메마른 웃음소리를 내었다. 최근 3개월간 있어왔던 피부의 억지 웃음. 그리고 어째서 아내를 죽이려 했는지를 생각해내려고 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일어난 것은 단순한 한 가지 일의 반복일 뿐이다. 처음으로 아내의 외도를 알았던 밤과 같은 밤의 반복. 두 쌍의 부부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의 밤을 교환하고 단지 그뿐인 반복이 3개월 동안에 몇 날 밤이나 계속되었던 것일까. 이번 4월부터 이케지마는 오사카 출장이 없어졌는데 전날 밤부터 시작하여 거의 열흘에 한 번은 출장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치카코와 호텔에서 밤을 지새우고 또한 그 밤은 아파트에서 치카코의 남편과 아내 기미코의 미래의 밤이 되었다. 그렇게 두 쌍의 부부는 비뚤어지면서도 기묘하게 합리적인 외도를 계속해왔던 것이었다. 결혼이라는 번거로운 장부상에서도 이 두 쌍의 외도는 각각이 받은 상처까지도 교묘하게 수지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 적자를 낼 곳도 없다. 물론 3개월간에도 변화는 있었다. 출장이야 라는 거짓말을 거듭할 때마다 이케지마는 가마쿠라의 유부녀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오하라 치카코는 첫날 밤뿐만 아니라 언제나 갑작스러운 여자였다. 뱃소리와 함께 호텔 방문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 선 여자를 이케지마는 지하철 출구에서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이상의 낯선 여자라고 느꼈고 옷을 벗어 던질 때마다 갑작스런 알몸이 거기에 드러나게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하얀. 지금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아들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젊디 젊은 살결은 언제나 완전히 움켜쥘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기고 그만큼 익혀지만은 여자의 살결에 빠져들어갔다. 치카고 쪽에서도 난 20년 전 에이스케를 만났을 때 이상의 뜨거운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케지마가 어째서 나 같은 평범한 셀러리맨을 하고 물어보자 옛날부터 하얀 와이셔츠가 어울리는 성실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5년 전 아들을 미국의 고등학교로 유학시킴과 동시에 셀러리맨을 그만둔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남편은 자신이 그저 꿈꿔온 남자의 잔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술집 경영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실패란 걸 알고 반은 종업원에게 맡기고 때마침 같은 시기에 꽃꽂이 교실을 확대한 아내의 수입에 의지하여 그는 그저 기둥서방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는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복수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외도를 하는 상대 여자의 남편 사진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이 남자에게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잘 몰랐지만 전날 밤 카마쿠라로 돌아가는 전철 속에서 복수라는 건 그저 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요? 부인의 얼굴 같은 건 몰랐었잖아요. 그건 부인의 사진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의 사진이 내 손에 들어와서 왠지 부인의 얼굴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한 달 전 장마철에 접어들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또다시 오사카 출장이라고 속이고 이케지마는 가마쿠라로 치카코를 찾아갔는데 그 여간의 이불 속에서 치카코는 그런 말을 했었다. 치카코는 탐정회사의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케지마 부부의 10년간을 알고 싶었다. 치카코의 질문에 이케지마는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극히 평범한 부부였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극히 평범한, 정말로 평범한. 그 평범함이 불과 몇 분 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아내인 기미코는 오사카에 출장 중인 남편이 느닷없이 돌아온 것에 놀라면서도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고 그 후 침실에 들어갔다. 그도 아내의 뒤를 쫓는 듯이 침실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그 순간 손에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차가워진 무언가가 치솟았다. 3개월이 지나고 분노는 완전히 식어 더욱 위험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 최근 3개월의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가장 큰 변화를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저 이상하여 잠시 동안 넥타이 자국이 빨갛게 남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후회도 몰랐다. 하루가 다른 날로 바뀐 듯이 아주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아내가 죽고 셀러리맨 생활에 자신을 동요매고 있던 넥타이가 아내의 목을 조른 것만으로 흉기라 불리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느끼며 자신의 손에 남은 빨간 자국을 바라보며 이 정도의 자국이라면 내일쯤엔 없어질 테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화가 울려 이케지마는 침대를 떠나 침실을 나왔다. 여보세요? 나예요. 치카코의 목소리였다. 이라고만 대답했다. 어땠어요? 부인은? 잘 됐어. 아내는 이제 일어나지 못해. 그렇다면 바로 그 방을 나와요.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이케지마는 문득 정신을 조금 차리고 당신을 만나러 호텔로 되돌아가는 약속이었었나? 라며 수아기를 향해 물었다. 신주쿠의 호텔에서 조금 전까지 치카코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래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딱 잘 되었어. 지금 키미코를 죽였어. 그저 왠지 다시 한번 당신을 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경찰서에 가기 전에 다시 웃음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와 그 소리와 함께 머리에 희미하게 금이 가는 듯한 통증이 오고 이케지마는 가까스로 정신이 되돌아왔다. 수학의 목소리는 초조해하는 듯이 말했다. 하여간 빨리 방에서 나와요. 남편이 벌써 그쪽에 도착할 때인데 경찰서에 간다느니 하는 농담은 그만하고 모두 계획한 대로잖아요. 아내가 침실로 들어간 것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였다. 아파트를 나와 가능한 멀리까지 걸어가 잡은 택시 속에서 이케지마는 겨우 선명하게 그것을 떠올렸다. 갑자기 출장 중인 남편이 돌아온 것에 예상대로 키미코는 당황하며 야식 준비만을 하고는 요코하마에 있는 친구가 쓰러져서 어떤지 좀 보러 갔다 올게요. 아침이나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말을 꺼내고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려고 했다. 외도상대가 10시에 카마쿠라를 떠나 앞으로 1시간이 지나면 이 집으로 찾아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는 초조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밖으로 나가 남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만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넥타이를 사용하는 것도 계획의 하나였다. 일주일 전 밤 치카코는 신주쿠의 호텔 침대 위에서 그날 회사에는 조금 화려한 넥타이를 하고 가서 여사원에게라도 그걸 과시하세요. 회사를 나오면 이 호텔에서 넥타이를 바꾸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미 5월 초 3번째로 침대에 오르고 나서 반농담으로 아내를 죽이고 그 혐의를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모든 걸 결정한 것은 한 달 후 가마쿠라의 여관에서였다. 낮에 갔던 절에 수국이 피어 있었죠. 그 수국, 아직 하얀 모습이 쓸쓸했어요. 베개 머릿막까지 살며시 다가온 정원의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그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계획도 농담대로 된다면 쓸쓸하네요. 라고 말한 치카코를 그때도 갑자기 낯선 여자와 같이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때도 그저 웃으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복수인 건가? 라고 진지한 목소리로 되물어버렸다. 지금은 이미 우리 둘이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두 사람이 그저 방해일 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외도를 하는 밤에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다는 건 마치 그 두 사람의 외도로 남는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쁜 건 그 두 사람인데. 우리 쪽이 몰래 행동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들의 밤이 그 두 사람의 밤의 그늘에 내몰려 있는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치카코는 말했다. 그렇군. 이라고 대답하며 이케지마는 자신의 가슴을 기어가는 여자의 손가락의 움직임도 있고 낮에 갔던 절에서 여자가 중얼거린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수국의 이 새하얀 빛깔이 한 차례 여름비를 맞으면 푸른 청자색으로 변한다니. 치카코의 그 목소리가 장지문을 적치는 빗소리와 함께 귀에 되살아나 이케지마는 문득 지난번 거짓 출장으로 돌아온 밤 아내 키미코의 셔츠 뒤 칼라 뒤에서 보았던 자국을 떠올렸다. 남자의 입술 자국이 틀림없었다. 하얀 목덜미에 생생한 분홍색으로 남자의 격렬한 애무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 키미코는 평소와는 달리 머리를 풀어 뒤로 내렸는데 머리 뒤에서 그 자국은 수국과 같이 분홍에서 더욱더 청자색으로 변해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케지마의 가슴에도 같은 푸른 멍이 꽃잎과 같이 떨어져 있었다. 그 푸른색이 어떻게 아내를 죽일 결심으로 귀결되었는지는 모른 채로 이케지마는 치카코의 계획에 확실하게 수긍을 하고 4주일에 걸쳐 계획을 다듬어 지난 주말 저기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출장이야 라고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오전 7시 32분 작년 발렌타인데이에
여사원한테 선물로 받은 후 옷장에서 잠자고 있던 노란 꽃무늬의 화려한 넥타이를 맨 뒤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어젯밤 치카코가 회사로 확인 전화를 걸어와 그럼 부탁해요 라고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을 뿐인 아직 어딘가 농담 비슷한 계획이었는데 그는 거울 속의 얼굴과 똑같이 다소 진지하게 그 일에 착수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는 것에 신경이 쓰여 몇 번이고 다시 고쳐매고 그때마다 양복 옷장의 문짝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조해 보였다. 3개월 전 비오는 밤부터 이케지마는 때때로 문득 자신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일하는 중이나 출퇴근길의 지하철 속에서 갑작스럽게. 지금도 거울 속의 어깨가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 이마에 진땀이 뱄다. 하지만 그 불안도 여느 때와 같이 몇 초 후에 사라지고 그 뒤는 순조롭게 나아갔다. 내일 밤 하루도 묵을지도 몰라 라고 키미코를 안심시키고 아파트를 나왔다. 회사에서 선물을 준 여사원의 눈에 그 화려한 노란 넥타이를 강조하고 7시 조금 전엔 잔업을 하는 부하에게 만일 와이프에게 연락이 오면 오사카에 출장 중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웃음을 머금은 입으로 말을 남기고 회사를 나왔다. 치카코와의 외도를 들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고 그걸 확실히 알리바이로서 이용할 예정이었다. 신주쿠로 가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치카코와 함께 체크인을 했다. 10시에 방에서 룸서비스를 부탁하고 담당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강조했고 그 후 치카코는 어떤 휴대폰에 연락을 넣어 남편이 카마쿠라 술집을 폐점 시각 10시 직후로 나가 차로 동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술집 종업원이 오하라 에이스케이 차를 자기 차로 미행하고 있다. 그 종업원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치카코는 잘 구슬려둔 종업원에게 남편이 동경에 있는 외도상대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도록 부탁했었다. 그것을 증거로 남편에게 들이댄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그 사진은 다른 의미의 증거가 되어 종업원은 중요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래? 그럼 차가 요코하마를 통과할 때 다시 전화해줘. 그렇게 말하고 치카코는 전화를 끊었다. 술집 종업원은 치카코의 남편이 몇 시쯤 이케지마의 아파트에 도착하는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번 계획의 요점 중 하나였다. 키미코를 살해하는 시각과 치카코의 남편 에이스케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시각은 가까울수록 좋다. 요코하마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케지마는 호텔을 나왔다. 한 달 전부터 미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호텔은 금요일 밤은 심야 1시 가까이까지 로비에 사람들로 넘쳐나 있어 평범한 셀러리맨 남자의 출입을 아무에게도 들킬 염려가 없다.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에 오후 11시 40분에 도착하여 1분 후 집에 현관벨을 울렸다. 문이 열리고 출장 중인 남편이 돌아온 것에 아내 기미코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기미코는 틀림없이 집에 있었다. 그것이 이케지마를 안심시켰다. 그 시각에 아직 키미코가 집에 있다는 것은 키미코와 외도 상대가 오늘 밤도 틀림없이 이 아파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만일 두 사람이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다. 걱정 말아요. 남편 에이스케는 요즘 돈이 없으니까 호텔이 아닌 당신의 아파트에 갈 것이 틀림없어요. 4월 유가와라 호텔에 갔던 것이 마지막이에요. 치카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케지마는 지난달 키미코의 예금 통장을 몰래 조사하여 5월과 6월에 각각 4만엔과 5만엔 용도가 짐작하지 않은 돈으로 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꼭 두 사람이 1박 여행을 떠날 정도의 금액이다. 이 집안에서의 미래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두 사람은 키미코의 돈으로 요컨대 이케지마가 번 돈으로 여행을 다니는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방에 들어가 왜 출장지에서 갑자기 돌아왔는지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울리다가 바로 끊겼다. 단 한 번 방에 울려 퍼진 뱃소리가 치카코의 남편이 그 아파트에 앞으로 30분 정도면 도착이라는 치카코로부터의 최종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 행동으로 옮기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아내 키미코는 간단하게 야식 준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고 이케지마는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호텔에서 받고 입은 평소에 하던 수수한 넥타이를 풀며 계획대로, 아니 어느 하나 계획대로 같은 것은 없었다. 이케지마가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것은 택시를 한 번 갈아타고 오전 1시 전에 신주쿠의 호텔에 도착하여 프론트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이다. 범죄자가 된 남자는 이미 체포된 죄수와 같이 금속으로 된 우리에 갇히고 그 범행은 계획과는 무관했음을 깨달았다. 아내가 양복 옷장을 열기 위해 등을 돌린 순간 그의 손에 치솟은 살인은 계산 밖의 것이었다. 아내를 죽이고 그 혐의를 치카코의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 두 사람을 말살하는 것으로 남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그 계획의 커다란 목적 따위. 그 순간 손에 치솟은 분노는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다. 그는 최근 1년 동안 자신을 배신하면서 태연하게 아내로서 자신에게 쭉 기생해온 한 여자가 미웠다. 죽음이라는 최대의 벌을 주지 않으면 결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미웠던 것이다. 넥타이를 푸는 그 잠깐의 순간도 답답해하는 분노가 손에 넘쳐 그는 순식간에 침대 옆에 있는 하늘색 스탠드를 잡으려 했다. 목에서부터 받침대에 걸친 부분이 가늘고 긴 꽃병과 같은 형태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아내의 머리에 내리치고 싶었다. 그쪽이 간단히 끝날 것이고 그 스탠드야말로 흉기에 적합했다. 왜냐하면 이번 봄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아내가 그 스탠드 갓을 하늘색으로 갈아 그것을 침대 베갯마트로 옮겨놓은 것이야말로 아내의 가장 잔혹한 비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치카코와 몇 번째인가 호텔에 갔을 때 부인, 요즘 하늘색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왔다. 남편, 하늘색의 옷이나 속옷에 약해요. 이상하게 하늘색을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게 하늘색 옷이나 속옷을 자주 입게 했거든요. 아내의 속옷은 평범한 하얀색 그대로였다. 하지만 키미코는 외도 상대를 위해 침실 자체에 하늘색의 속옷을 입힌 것이다. 다만 지금 그 스탠드는 그의 왼쪽에 있어 순간 왼손으로는 잘 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와 동시에 넥타이가 부러졌다. 이후로는 하늘색 빛 속에 검게 전멸한 두 개의 얼룩. 시트에 남아있던 일주일 전 남자의 물방울과 어느 날 밤 아내의 목덜미에서 발견된 꽃잎의 색깔. 어차피 그것은 불과 한순간의 사건이었다. 그는 평상시 목소리로 케미코 라고 부르고 아내는 뒤돌아보며 태어난 남편의 얼굴에 왜요? 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미소로. 다음 순간 그보다 먼저 그의 그림자가 스탠드에 불빛을 띤 하늘색 그림자가 커다랗게 기울어져 아내의 몸을 삼키고 있었다. 최근 3개월간 보통 얼굴의 피부 한 커플 아래에서 계속 참아왔던 것이 일거에 폭발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의 미래 직후 생명보험의 수취인을 아내 키미코에서 치카코로 살짝 바꿨는데 그것도 치카코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내 키미코의 배신에 몰래 반격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계획 같은 건 없어도 3개월 후에는 분노가 분명 참았던 만큼 비등하게 사리로 높아져 있었을 것이다. 굳이 계획대로였던 점을 찾는다면 하늘색 불빛이 잔향처럼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속에서 죽 늘어져 있는 아내의 목에서 손을 떼며 이 죄를 외도 상대에게 덮어씌우게 된다면 온몸에 힘을 다 쏟아 텅 빈 몸에 한 덩이의 곰팡이와 같이 달라붙어 있는 질투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14층에서 열리고 긴 복도 끝에 있는 호텔방으로 걷기 시작한 그에게는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몸에는 그저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욕망만이 소용돌이치고 희미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그 순간 격한 욕망은 사리와 닮아 있었다. 문의 그늘에 서서 그를 향해 미소를 수긍해준 공범자는 그때도 갑자기 낯선 여자였다. 이케지마 류이치는 그럭저럭 침착한 발걸음으로 침대까지 걸어가 1시간 전에 범행을 재현하는 것 같이 그림자로부터 먼저 여자의 몸을 덮쳤다. 이케지마는 사건 현장의 방을 나올 때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그 위에 도착할 오하라 이스케가 조인종에 아무도 답하지 않을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 키미코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문제는 그때 에이스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이다. 바로 경찰에 연락한다면 일이 조금 복잡하게 된다. 하지만 치카코는 남편은 소심한 사람이라서 반드시 바로 도망칠 거예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었고 그것은 다음날 아침 5시에 치카코가 가마쿠라의 자택에 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어제 가게가 끝나고서부터 쭉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치카코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남편 에이스케가 바로 탈로가 날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시신을 발견한 채로 도망 나왔다는 증거였다. 그날 오전 11시에 두 사람은 나란히 체크아웃을 하고 신주쿠 호텔을 나와 각자의 기로에 올랐다. 12시 조금 전에 이케지마가 아파트로 들어가자 현관에는 이미 경찰차가 서 있고 사건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누가? 조로의 관리인이 굳은 얼굴로 다가오더니 사건을 알리고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라며 형사 같은 남자에게 소개했다. 경찰이 도착한 지 아직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이케지마 쪽에서는 잘 모르는 주민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10분 가까이는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고 침실의 시신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모르는 채 정신이 들자 주방 의자에 앉아 두 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내 키미코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한층 아래 405호에 사는 부부가 그날 키미코와 백화점에 갈 약속을 해서 30분 전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여 미리 받아두었던 보조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보조열쇠. 이케지마는 그렇게 되물으면서 자신이 첫 번째 발견자가 되는 번거로움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안도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자를 발견자는 이 오사다 씨입니다. 라며 소개했다. 여자는 먼저 부인이 열쇠를 자주 잃어버린다며 보조 열쇠를 하나 저에게 맡겼었어요. 그것이 이런 일에 도움이 되다니. 라며 울먹였다. 이 여자라면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인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에서 막연히 술 장사하는 여자라고 상상하고 있어 아내로부터 들은 아이도 있는 오사다라는 주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화려한 복장과 닮아 연극하듯 과장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의 집이 범죄 드라마의 촬영 현장으로 변한 듯한 착각이 들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아내의 시신도 그저 드라마의 소도구였다. 감식관이나 흰 옷차림의 남자가 돌아다니는 방의 구석에서 형사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 한 사람이 서투른 아마추어 배우로서 참가하여 모처럼의 드라마를 망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만 치카코로부터 서투르게 슬퍼하거나 하는 그런 연극 따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차분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채로 있자 이유도 모르는 마른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올랐다. 당연하게 전날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행동을 물어왔고 잠시 주저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3개월 전부터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어젯밤 자신과 오하라 치카코가 신주쿠의 호텔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남편인 에이스케가 이 집을 방문했음에 틀림없다는 것까지 전부를. 단 하나, 지난밤 자신이 이 집에 돌아왔던 1시간 가까이의 시간만을 생략하고. 틀림없습니까? 그 오하라 에이스케라는 남자가 여기를 방문했다는 건. 네, 아마도 그건 카마쿠라 쪽에 확인하면 될 겁니다. 다만 그녀도 조금 전 함께 호텔을 막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전철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어 보이는 눈짓을 주고받은 형사들을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케지마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3일 내내 망연자실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다. 머리 한쪽 구석에 보조 열쇠라는 말이 달라붙어 무심코 그것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오사다 토모미라는 아래층 주부가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토모미가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듯이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려온 사실이 그에게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게 했던 것이다. 3일째 밤이 되어 부검 때문에 보내져 있던 아내의 유해가 돌아왔다. 가까운 절에서 거행된 장례 자리를 빠져나와 치카코와 연락을 하기 위해 혼자서 아파트를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 그와 동시에 전화가 울렸다. 이케지마의 마음을 헤아린 듯이 치카코가 가마쿠라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지금 다시 형사 2사람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요. 그저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으니 동경의 석까지 가달라고. 하지만 체포될 것이 틀림없어요. 손잡이의 지문이나 시트의 얼룩,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 하나까지 경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케지마는 3일 내내 계속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던 의문을 꺼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유혹하는 상대가 틀렸다는 게. 오하라 씨의 외도 상대가 정말로 내 안에 기미꼬였어. 어째서 그런 말을. 나는 한번 미행해서 남편이 당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5층에 있는 당신 집에 불이 켜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작년 8월에 당신 부인의 전화번호가 남편 주머니에. 하지만 당신은 키미코의 얼굴은 보지 못했잖아. 치카코는 맨 처음 여기에 온 날 밤 이 방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아니 그래도 라며 치카코의 목소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중에 남편 에이스케가 당신 집에 갔던 것이 외도 상대가 당신 부인이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때 미행시킨 술집 종업원도 에이스케가 사망 추정 시각인 1시경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보고 확인했다고 정확히 증언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아. 한층 아래 오사다 토모미라는 주부가 살고 있어. 그녀의 남편은 나와 같은 평범한 셀러리맨 같은데 그 토모미란 여자는 주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헬픈 스타일의 여자야. 얼굴은 당신과도 조금 닮았고. 그래서 어쩌면 당신 남편의 외도 상대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그 여자는 내 집에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키미코와는 꽤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내 집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그러니 어쩌면 당신 남편조차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도 그 여자를 이케지마 키미코라고. 카마쿠라에는 그 여자도 동행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모두가 자고 있을 때 혼자 술집에 가서 외도를 즐기고 그녀는 오하라 씨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가르쳐주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내 아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 카마쿠라에서 돌아온 후에 모든 사정을 키미코에게 털어놓고 앞으로 있을 외도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을지도 모르지. 나의 집을 외도의 러브 호텔 대신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거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 방에 카르티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던 이유도, 그리고 그걸 내 아내가 오사다 씨의 남편이 라고 갑자기 둘러댔던 이유도 그 이유도 알 수 있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수화기 속의 여자는 화난 목소리와 우는 목소리를 동시에 터뜨렸다. 아니, 당신은 남편이 체포된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만일이라도 내 상상이 맞는다면
당신의 남편은 살인범이 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서 살해된 여자는 나의 외도 상대가 아니라고 말을 꺼낼 거야. 그렇게 되면 경찰은 바로 우리들에게 혐의의 눈을 보내올 거고. 이케지마는 그렇게 말하고 허무한 듯 혀를 찼다. 만일이라도 내 상상이 맞는다면 당신의 남편은 살인범이 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서 살해된 여자는 자신의 외도 상대가 아니라고 말을 꺼낼 거야. 그렇게 되면 경찰은 바로 우리들에게 혐의의 눈을 보내올 거야. 이케지마는 그렇게 말하고 허무한 듯 혀를 찼다. 오하라 씨의 외도 상대가 그 오사다 토mom이라는 여자라면 그에게 키미코를 죽일 동기 같은 건 없으니까. 그렇잖아. 다음 날 장례식에는 비가 왔다. 콘크리트의 식장 대기실에서 아내의 뼈가 나오기까지 이케지마는 메마른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북해도에서 올라온 키미코의 부모와 친척들은 검은 상복 차림의 무리를 이루어 목소리를 죽이고 서로 소근거리고 있었다. 작년 여름 키미코가 부모님을 모시고 카마쿠라에 갔을 때 오사다 토모미도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걸 물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게다가 오사다 토모미는 식장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어젯밤 조문에 남편을 데리고 나타나 키미코의 어머니와 친한 듯이 말을 주고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사다 토모미의 남편은 이케지마 이상으로 평범한 서류 한 장을 얼굴에 발라붙인 듯한 메마른 피부의 남자였다. 검은 옷만이 풍만한 옷을 강조할 뿐 좁은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색으로 얼굴을 꾸민 여자가 그런 평범한 남편과 불만이 없는 부부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역시 오사다 토모미는 이케지마의 가정에 어느새 깊숙이 숨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이 침대까지도. 점 카마쿠라에 간 것은 그저 키미코의 권유에 따라간 것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그 후에 외도 여행의 구실에 키미코를 이용하는 걸 생각해낸 것이 틀림없다. 사람 좋은 키미코는 바쁜 남편과 아이가 없는 외로운 결혼 생활에서 생긴 친한 친구를 위해 그 부탁을 받고 침대까지 제공했었다. 하늘색의 어둠까지도. 조문의 자리에서 분양을 마친 토모미는 그런 좋은 사람을 죽이다니 라고 눈물을 닦으며 손수건의 한쪽 구석으로부터 살짝 이케지마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대기실에 숨막힐 듯한 정적에 지쳐 이케지마는 화장실로 향했다. 누구도 키미코가 살해되었다는 것보다 외도를 해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하여 사건 이상으로 외도라는 말은 금기가 되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옳았었다. 아내의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만이 아내를 잘못 보고 3개월 전 밤 낯선 여자가 말한 외도라는 말을 믿어버렸다. 화장실을 나왔을 때 우산을 쓴 형사가 두 사람 서 있었다. 이미 익숙해진 얼굴이 너무 뜻밖이어서 어두운 죽음의 신 그것으로 보였다.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한 것이니까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이가 든 쪽의 형사는 감기라도 걸렸는지 신목소리로 올봄 이케지마 씨는 죽은 부인에게 1억이나 되는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으셨네요. 아니요. 보험 가입은 제 쪽뿐입니다. 이케지마는 고개를 저었다. 짐작하는 데도 없다. 하지만 부인은 보험회사 사람에게 남편이 회사와의 관계로 반드시 들어달라고 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하는 형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그때 예금통장에 있던 숫자가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 생명보험, 다달의 보험금은 분명 4만 얼마엔 다달이 현금을 보험회사로 직접 보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통장에는 숫자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며 남편이 통장에 숫자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도 듣고 싶다고 형사는 물었지만 이케지마는 일체 모른다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저 그가 알게 된 건 이번 봄에 예금 통장에서 인출했던 4만엔과 5만엔의 불분명한 돈이
아마도 보험금이었을 것 같다는 것뿐이었다. 아내는 왜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신의 보험을 들었던 것일까? 그날 밤 9시가 지나 전화가 울릴 때까지 이케지마의 머리에는 그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당신 아내가 자기 자신에게 보험금을? 수화기 속에서 치카코는 이상한 듯한 목소리를 냈다. 남편은 체포되는 일도 없이 어젯밤 집으로 귀가를 허가받아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며 집안에서 빈둥빈둥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게의 상황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겨우 전화를 걸 수 있었다고 말하는 치카코에게 이케지마는 바로 그 의문을 던졌다.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치카코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이케지마는 그러네 라고 순순히 수긍했다. 경찰에서는 내 쪽으로 의심하고 있어. 그러네요. 에이스케도 아직 무죄 방면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긴 침묵이 흘렀다. 경찰이 당신을 의심하면 내 쪽에서 계획대로 하겠지만 괜찮죠? 목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이 조용하여 이케지마는 라고만 대답했다. 만일이라도 실패해서 경찰이 이케지마에게 용의를 두어올 경우에는 치카코가 경찰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케지마 씨가 울며 애원해서 경찰에 거짓말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밤 11시 반경 일단 집으로 돌아간 이케지마가 1시경 갑자기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기미코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죽어 있었다.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지만 경찰이 나를 의심할 가능성도 있으니 호텔에 당신과 쭉 있었다고 증언해줘 라고 말했다. 그 단계에서는 자신도 범인은 남편인 에이스케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단한 위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치카코가 자진하여 경찰에 가서 자백한다면 그녀는 거의 죄를 묻지 않고 끝날 것이다. 이건 역시 우리 계획의 중요한 일부였다. 두 사람은 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치카코는 그럼 라고만 말하고 이케지마도 라고만 대답했다. 계획을 다듬을 때와 같은 민첩함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이케지마의 죄로 떠넘기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여자에게 분노도 잃지 않았다. 만일의 경우에는 자신이 죄를 전부 짊어질 작정이기도 했다. 그런 내 성격까지 간파하여 이 낯선 여자는 자신을 공범자로 했을 것이다. 이제 치카코 그녀의 목소리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다. 듣고 싶은 것은 아내의 목소리이다. 기미코가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후회라고 말하기엔 너무 간단한 고통 속에서 그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거실 구석에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불단에서 많은 꽃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아내는 아무것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케지마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가 스탠드에 불을 켰다. 최근 4일간 거실의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을 뿐 침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시트가 벗겨지고 침대가 드러나 있는 것 말고는 검증이나 주사의 흔적도 사라져 거기는 범죄 현장에서 보통의 침실로 돌아와 있다. 그러나 거기는 이미 이전과 같은 침실은 아니다. 기미코의 얼굴도 몸도 침입자의 얼굴에 방해를 받아 하늘색 어둠에 숨어 있다. 문 쪽에 서서 이케지마는 침실을 둘러보았다. 더블 침대는 방의 오른쪽에 놓여 있고 하늘색도 오른쪽에 짙었다. 옷장도 오른쪽 벽에 있고 4일 전 밤의 비극은 집의 오른쪽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 때문일까? 집이 오른쪽으로 위험한 각도로 경사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의 몸과 함께. 3개월 전 저녁 무렵 비와 우산에 갇혔던 때의 오른쪽 어깨에 위험한 경사. 몸에 남은 그때의 저림이 어느새 침실까지도 기울어지게 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명의 저승사자와도 같은 여자는 한 쌍의 부부의 평범하면서도 행복했던 밤을 기울게 하고 지옥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지금 재빠르게 사라져간 것이었다.
다음 날에는 회사에 나갔는데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애도의 말을 하여 장마가 끝난 듯한 눈부신 빛이 창문으로 넘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장례식장과 같은 무거운 침묵에 갇혀 있었다. 매스컴은 연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을 쫓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도 없었지만 그래도 피해자에게 이인이 있었다는 정도의 정보는 이미 흘러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시 전에 또다시 찾아온 두 형사를 응접실로 안내했을 때는 안도마저 느꼈을 정도였다. 발견자인 오사다 씨가 말인데요. 형사는 타운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바로 이케지마의 내리에 박혀있는 한 여자의 이름을 말했다. 부인이 그러니까 당신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며 겁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에게 말입니까? 네, 부인은 당신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여러 번 오사다 씨에게 울며 호소했다고 합니다만 목이 졸린 적도 있다고. 오사다 씨는 틀림없이 4월에 부인의 목에 그것 같은 멍도 보았다고. 의외의 방향에서 날아온 공격의 화살에 이케지마는 당황했지만 바로 오사다 토모미가 경찰에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지카코의 남편은 역시 오사다 토모미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 토모미는 불륜 상대자 오하라 에이스케를 지키고 자신이 에이스케의 외도 상대임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이케지마를 범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아니, 이케지마는 사실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결코 토모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이 키미코를 에이스케의 외도 상대라고 오해하고 있는 지금 재빨리 이케지마를 체포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이케지마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형사는 그 후에도 부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로 당신에게 계속 추궁을 당하고 있다고 오사다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키미코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케지마는 형사의 그 말에 단호하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정하고 오사다 토모미의 말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오사다 씨가...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토모미가 에이스케의 진짜 외도 상대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에이스케는 반대로 무죄가 되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토모미의 거짓이 다른 방향에서 이케지마를 몰아버리고 만다.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케지마는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냉정했다. 하지만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게 기울어 몸이 무거운 곳에 당겨져 오른쪽 마루로 넘어질 듯한 불안감이 있었다. 오사다 씨는 그 때문에 보조 열쇠를 건네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하여라고 키미코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오사다 씨는 그런 키미코 씨의 말에 단순한 노이로제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라고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게다가 오사다 씨만이 아닙니다. 동경에 살고 있는 키미코 씨의 친동생이 지난달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케지마는 편지지의 복사본을 건네받았다. 나는 작년 여름부터 류이치 이외의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 너에게도 한번 상의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류이치는 그 남자의 일을 알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폭력도 휘둘러. 때로는 살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는 정도의 일도. 틀림없이 키미코의 필적이었다. 동생분도 걱정하면서 전화도 걸지 못한 사이에 이번 사건이. 이케지마는 고개를 저으며 전부를 읽지도 않고 복사본을 형사 쪽으로 내던졌다. 형사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그것부터 먼저 조사해 주십시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이케지마는 그 한 가지에 집착을 하고 있었다. 형사는 미심쩍어 하는 듯한 얼굴을 했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4월에 육아와라로 떠난 키미코 씨는 동창회 자리를 빠져나와 쇼우의 여관에 오하라 에이스케와 투숙했습니다. 여관 종업원 3명이 부인의 얼굴을 확인했고요.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케지마는 2번 그렇게 되물었다.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부인이 외도를 했는지 어떤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형사는 기묘한 것이라도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자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케지마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들어 자신을 배신하고 그 종말에 자신은 질투에 미쳐 아내에게 죽음을 안겨준다. 사실은 겨우 그것뿐인 드라마였던 것이다. 그의 가장 큰 불안은 오사다 토모미가 보조 열쇠라고 말했던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이 외도도 하지 않은 아내를 터무니없는 오해가 원인이 되어 죽이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계획이 실패해서 체포되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다. 계획. 지금은 이미 치카코가 들고 나온 계획 따위 자신의 사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그런 계획이 없어도 자신은 그때 질투와 증오로 아내를 죽였을 것이다. 겨우 그것뿐인 드라마였던 것이다. 이제 불필요한 것이 도려내지고 자신은 아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달려들어 그 생명을 찢어 짓밟은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는 매우 단순한 해답이 남았다. 유일한 후회는 어리석게도 아내를 죽인 후가 되어 자신이 아내를 매우 사랑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이었다. 아내를 죽일 정도로 깊이. 키미코는 그런 남편을 눈치채고 있어 자신의 외도를 들킬 경우에는 정말로 살해당할 것이라고 걱정하여 미리 그 근심을 모두에게 발설했었던 것뿐일 것이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이케지마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안도의 미소를 이상하게 여겨 형사는 그렇게 물어왔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의 몸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케지마는 깊은 안도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몸이 어째서 제멋대로 오른쪽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몸을 지탱하려고 했다. 동시에 서로 마주보고 앉은 형사도 이케지마의 움직임을 흉내내듯이 조금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차에 손을 뻗으려고 했다. 형사의 얼굴에 미소가 드러나 있다. 아니, 형사의 얼굴이 아니다. 미소를 지으며 웃은 것은 그날 밤의 아내이다. 7월 10일 밤, 그가 양복 옷장을 열려는 아내에게 키미코 하고 불렀을 때 아무렇지 않게 아내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침실 오른쪽은 하늘색의 어둠이 짙고 그곳에 서 있던 그는 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내의 몸이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던 탓은 아니었을까. 마주한 그가 보아 왼쪽으로 아내의 오른손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했다. 그때 아내의 오른손 방향에는 2개의 물건밖에 없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계와 스탠드. 결혼 기념품에서 배신의 증거로 바뀌어버린 스탠드. 그 직후 넥타이가 잘 풀리지 않아 초조했던 그는 그 스탠드를 흉기로 하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왼쪽 방향에 있어 왼쪽 손으로는 잘 잡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순간의 판단으로 그만두었었다. 그것은 결국 아내의 오른손 방향에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였던 것이다. 아내의 생명보험권으로 형사님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저는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일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이케지마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은 손으로 어떻게든 몸을 지탱하며 그렇게 말했다. 아니, 부인은 지난달 보험 수취인 명의를 당신에서 오하라 에이스케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내를 죽여도 당신에게는 1엔도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 살인 동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몰랐었다면 이야기는 다르고 지금과 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는 것은 몰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케지마는 아니요,
라고 고개를 저으려고 했지만 입술은 제멋대로 체념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들려주시겠습니까? 형사는 환자라도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 그는 실제 의사의 말에 따르는 환자와 같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다. 부하 한 사람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형사를 따라 회사의 현관을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는 호기심 어린 눈들이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던 것은 한 여자의 무언의 눈뿐이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불안은 아직 집요하게 남아있고 경찰차에 올라탔을 때에는 오히려 다시 안도감이 있었다. 두 형사가 그를 사이에 두고 그 어깨로 그의 몸을 받쳐주는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3개월 만이라고 할 수 있는 눈부신 빛이 넘쳐 흐르고 차는 양각화로 바뀌어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대조가 선명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두 형사의 어느 쪽도 아니게 그는 정당방위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형사는 그것을 살인범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였는지 그런 이야기는 서에서 천천히 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키즈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아내의 일이었다. 제대로라면 키미코는 그날 밤 그 순간 받침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던 스탠드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아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을 것이다. 생명보험도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는 거짓말도 모두 그 복선으로 키미코가 계획해 두었던 것이다. 아니, 틀림없이 키미코 한 사람의 의지는 아니다. 키미코 쪽도 외도상대와 공모하고 있었다. 두 쌍의 기묘한 불륜 커플은 정사뿐만 아니라 살인 계획도 겹쳤고 우연히도 그날 밤 그 두 개의 계획이 서로 부딪힌 것이다. 우연히도 정말로 그럴까? 키미코의 죽음으로 그 보험금은 오하라 에이스키에게 들어간다. 만일 그때 키미코가 흉기를 잡는 것이 한순간 빨라 남편인 이케지마 쪽이 죽었다고 하면 보험금은 오하라 치카코에게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오하라 부부가 작년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어딘가에서 손을 잡고 이번 계획을 꾸몄다고 생각하는 쪽이 자연스럽다. 저마다 외도 상대가 부부인 것을 이용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드라마나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드라마라도 좋을 것이다. 결과는 그날 밤 아내와 남편의 어느 쪽이 먼저 흉기를 잡는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 봄부터 자신과 치카코에게 일어났던 일의 전부가 아내인 키미코와 오하라 에이스케의 밤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키미코는 남편과 치카코의 관계를 알고 있어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남편을 미워하고 불륜 상대인 에이스케의 꾀에 넘어가 남편 살해를 결심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죽이고 그것을 정당방위로 내세울 계획을 착착 준비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출장지에서 갑자기 돌아올 것도 알고 있어 그날 밤에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남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올 거라는 것까진 전해 듣지 않았을 것이다. 불륜 상대인 에이스케는 내 아내와 당신의 남편은 이제 이 사각관계도 한계니까 나와 당신의 현장을 붙잡아 이혼을 결말 지으려는 각오일 거야. 라든가 하는 적당한 구실을 사용했을 뿐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날 밤 서로의 사리를 모르는 채 오하라 부부에게 조종당해 10년간의 부부는 각자의 흉기를 손에 쥐려고 했다. 조종당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날 밤 이케지마에게 일어난 것은 전부 기미코에게 일어났다. 기미코 또한 계획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날 밤 그저 남편에 대한 증오 때문만으로 흉기를 잡으려고 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의 오른편에서 하늘색의 어둠 속에서 오하라 부부가 조종한 실과 같은 것을 끊고 서로의 증오만으로
서로 노려보며 서로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을 이케지마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키미코는 10년간의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마쿠라의 그 오하라 부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두 사람은 지금쯤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축하하며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이 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지만 이케지마에게는 그것도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지금 경찰차의 룸미러 속을 지나가는 여름의 광채가 흘러넘친 거리와 같이 그의 눈은 그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난 진짜 저승사자의 얼굴만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결혼생활 이면에 계속 잠재해왔던 사랑과 증오. 10년 끝에 그때 두 사람은 그것을 드러낸 손으로 흉기를 잡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 이긴 것은 이케지마 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로 지금 이미 죄수로서 호송되어가는 이케지마를 미소로 배웅하면서 죽음의 신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 그날 밤 딱 맞게 침실로 들어온 남편에게 보였던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미소. 그 미소를 지으며 말이다.